저희는 밴딩 기아크 세상을 바꾸는 힘 리뷰에 대해 발표할 거고 발표를 맡게 된 김한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밴딩 기아크란 세상을 바꾸는 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로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해 나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이자 지구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현재 네이버 시리즈원, 넷플릭스, 왓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이 파트너스인 헬스라는 NGO 단체에 설립했습니다. 다큐에서는 이 단체가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들인 노력들, 그리고 겪은 고난들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파트너스인 헬스 로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입니다. 왼쪽 두 사람이 의사인 풀파머 김영이고, 오른쪽이 사회운동가 오펠리아 달입니다. 다큐멘터리 중심 내용은 저희가 총 4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첫 번째는 IT에서 겨울가의 사투, 두 번째는 페루에서 겨울가의 사투, 그리고 세계의 변화, 세 번째가 르완다에서 에이즈와의 사투, 그리고 르완다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마지막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병과 르완다에서의 대처 모습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IT에서의 겨울가의 사투는 세계에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있던 폴은 IT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아까 PT에서 봤듯이 오펠리아 달과라는 사람 처음과 만나서 함께 활동을 하고 의대에 진학 전에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와 환자에게 정식 지원 제공했고 이후 하버드 대학의 의대에 진학해서 김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짐과 폴이 함께 IT와 보스턴에 왔다 갔다 하며 IT 사람들 치료에 집중했고 더 많은 기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톰 화이트의 지원이 있었고 IT의 진료소가 지어지고 파트너스인 헬스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받은 약품, 빌려온 병원 물건을 이용하며 IT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결핵동제의 핵심은 동반자 제도라는 건데 동반자 제도란 지역 의료 봉사자 만든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약을 공급하고 먹을 음식 등 사회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지역 의료 봉사자 도움으로 선진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지역으로 종사한 젊은이가 포리팀에 합류해서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동반자 제도를 활용하여 IT에서 결핵 완치율을 100% 높이면서 이 제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페루에서 결핵과 사투 그리고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보스턴의 잭 신부는 남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루로 갔고 그의 부름으로 IT에서 활동하던 포리팀은 페루 캉주에서 IT로 갑니다. 당시 페루에서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공표했고 풀팀은 이가 효과적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페루에 훌륭한 결핵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풀팀이 치료한 페루 결핵 질환자의 병세는 호전했습니다. 그래서 질환자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닌 질문에 대한 페루 결핵 프로그램 관계자의 대답은 약물 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약품 내성이 있었습니다. 인구 10만 마을에 50명이 결핵이 낫지 않아서 알고 보니 적절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새로운 유행 균이 계속 전염됐습니다. 사람들이 걸렸던 결핵은 즉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결핵 치료약이 매우 비싸가지고 WHO에서 공식 지침을 내립니다. 가나나라에서 치료 권장하지 않은. 그래서 지역당국 프로그램 책임자가 말을 합니다. 환자를 하나라도 치료하면 추방시킬 거임. 그래서 물품 조달과 재정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톰 화이트라는 사람이 결국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약이 들어오고 이때 짐킴이 관광객인 척하고 몰래 약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75명의 다제내성 결핵 첫 환자분을 치료하고 2년간 5에서 7가지 약을 정도 쓰고 85% 완치율이 보였는데 이 완치율이 미국에서보다 높은 완치율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결핵 통제 관련 부서 WHO 관계자 모임 결핵회의가 열립니다. 풀팀은 결핵 통제의 핵심과 그 성과를 발표했고 결핵 치료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하지만 풀팀의 제안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에 호의적이 아닌 관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논의점은
재원, 즉 돈이 부족한데 개발도상국의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역의료 봉사자를 활용하는가? 아니면 특허가 소멸된 것이 확인, 그래가지고 특허가 없는 약은 조치를 취해 약값을 내릴 수 있으면 이용. 그래서 약값이 90% 낮췄는데 이때 약값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본 파트너스 인 헬스의 김용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기점으로 각국의 결핵 치료 지침에 변화를 줬고 여기서 플러스 더해가지고 WHO의 결핵 관련 정책이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르완다에서 에이즈와 사토와 르완다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미국 당국에서 힘쓰기 전에 이미 에이즈로 미국에서만 30만 명이 죽고 전 세계에서 무려 2,200만 명이 발병을 합니다. 에이즈 치료를 위해 나왔던 치료법이 1996년에 나왔던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 치료법은 효과적이지만 매우 비쌌고 필수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이 아프리카인 나라 당시 상황에는 당시에 미국 돈으로 치료받은 개발도상 사람이 거의 없었고 기부받은 약을 이용했고 또 약이 부족해가지고 경중을 따져 위독한 사람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유엔 특별회의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당시 사무총장인 코피아나 사무총장은 HIV 치료를 위한 특별기구를 제안하고 현재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구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HIV, 즉 에이즈 치료 추진에 대한 초반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당시 상황은 백악관에서 폴팀과 미팅, 항레트로 바이러스를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제공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폴팀이 백악관에서 합니다. RT, 캉주란 지역에서의 결핵치료 경험상 감염병 전문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의료 종사자가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2003년 1월 28일 에이즈 구호를 위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비상계획을 발표합니다. 5년간 총 150원 지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미국 비상계획에 더불어 세 기금과 파이에르 에이즈 구호를 위한 100억 달러 기금이 마련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위해 기금이 마련되었지만 당시 IT라는 나라도 후진국이다 보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엉망이어가지고 풀팀은 기금을 이용하여 의료 시스템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료 체제를 정비하고 IT 정부와 협력을 하고 의사, 간호사 양성, 지역 의료 종사자 고용, 세 병원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기금이 너무 느리게 들어와가지고 후원자 톰 화이트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약물을 구입하고 지역 의료 종사자 고용하고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라로 RT에 이어 르완다의 공공의료 최정비가 되고 르완다 정부에 협력을 하면서 지역으로 종사자를 전국 학교에 보내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했습니다. 이 당시 자궁 경부암은 르완다에서 암으로 인한 여성 상물 원인 1위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축을 세운 르완다 관계자는 이 당시 르완다의 보건부 장관의 아네스 비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하고 장례의사 양성에 기금 사용 건의하고 풀파와 공동의 대학을 설립해서 의료 종사자 양성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해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병과 르완다에서의 대처 모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은 임명이 됐고 이후 전 세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하자 월드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총재로 있는 월드뱅크에서 5억 달러를 지원했고 월드뱅크의 지위와 정보 파급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종사자 활용에 이 이슈를 부각시킨 것에 힘썼습니다. 또 르완다에서는 파트너인 헬스와 르완다 정부 협업으로 의료 체계를 에볼라 발발 전에 발전시켜 놨고 에볼라 의심 환자에게 모두 테스트하고 의심 환자 접촉한 사람들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빈딩디아크에 대해서는 다 마쳤고 이 줄거리에 이어 심화 내용으로 다제네성 결핵과 의료 인류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다제네성 결핵은 페루아이트에서 풀팀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한 질병인데요. 이번 슬라이드부터 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제네성 결핵이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치료의 가장 중요한 약체인 아이소란즈드와 렙슈타인의 모두 내성을 가진 결핵으로 두 가지 약제 모두 내성을 가지게 될 경우 치료기는 6개월에서 18개월 늘어나며 치료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결핵 환자 중 약 4% 차지하고 합니다. 이 다제네성 결핵의 원인은 일반 결핵과 같은 경로 결핵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에 더해서 호흡기를 통한 비밀 감염으로 감염됩니다. 다제네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1차성 더하기 2차성은 아닌데 먼저 1차성은 처음부터 내성인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되고 2차성은 감수성 결핵으로 감염되었으나 약을
불충분하게 또는 간헐적으로 복용할 내성을 획득합니다. 증상으로는 일반 결핵과 큰 증상 차이는 없는데 기침, 가래, 호흡곤란, 파열, 체중 감소, 각혈, 야간 발현이 나타나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검사를 할 때는 환자의 객담, 기타 검체에서 채취, 이때 결핵균 동종이 나오고 나면 약체 감수성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아이슬란드와 레시타닌의 모두 내성인 경우 다체 내성 결핵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고체 배치에서의 결핵균 동종 과정 1, 2개월 거치고 약제 감수성 검사 1개월 거치면 총 2개월, 3개월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액체 배지 및 신속 내성 검사 해가지고 진단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치료 방법은 약제 감수성 결과 바탕으로 하여 약제 감수성 있는 1차 결핵 치료제와 2차 결핵 약제를 포함하여 최소 4가지 이상 약을 결합하여 치료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해도 처음부터 병이 광범위한 경우, 폐, 킵지가 있을 경우 여러 약제에 대한 추가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지어 결핵의 봉수가 있는 곳을 수술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때 치료 성공률은 높게는 70에서 80%, 낮게는 50에서 60% 나온다고 합니다. 경과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할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약물 복용을 완치가 가능하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침, 가래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각혈, 생명을 위태로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레베이토신이란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의 독성, 신근 독성, 간독성이 일어나고 클리스토테닌은 두통, 우울증, 정신증 발작이 일어나고 파라아미노셀이라는 속쓰림, 구역, 구토, 간염, 용혈성 빈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디아TB의 약제 내성 획득 기전은 결핵균은 다른 일반 세균과는 달리 약제의 투과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 약제를 번성시킬 수 있는 효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판빈의 알프로비 유전자가 약제 내성을 나타내는 기전인데 리판빈 세균의 DNA, 디포던트 RNA, 플로메라스의 베타 서브니트에 결합하여 RNA 합성 개시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리판핀이 결합하는 바로 이 부위 생성에 관여하는 알프로비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내성 기전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인류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의료인류학은 동반자 시스템이 같이 있는데 현지인들 중 일부를 의료보건 활동가 교육해 주기적으로 로컬 환자집을 방문해 이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약을 꾸준히 먹게끔 독려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적과 인종, 계급과 성별들을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이며 동반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IT 강주란 지역에서 결핵 완치를 100%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류학이란 정의란 병에 대한 관념과 병의 원인, 진단과 치료의 논리와 과정, 전문직 기능자의 존재 등 의료에 관한 신앙, 지식 논리, 기술, 사회조학 등을 문화와 사회의 전체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에 대한 이해가 국제보건의 바탕이고 의료 또한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이 나타납니다. 의료 인류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에 따른 의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리아는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당시 라오스의 소수 민족 몽족과 리아의 부용은 병원에서 간지를 멈추기 위한 약을 처방받았지만 거부하고 그나라의 전통대로 종교적 뭉자가 시키는 대로 닭을 잡아 잔치에 버리거나 특별한 야초를 달여 마시도록 했는데 결국 리아는 어린 나이에 식물인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의학자의 시선에는 몽족의 전통 치료 방식이 비과학적이고 황당하나 상대적으로 서구의학에 익숙하지 않는 몽족 입장에서는 약을 먹는 것을 불안한 치료법에 여깁니다. 이처럼 문화적 충돌이 의료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아기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엄마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한 빈민가는 5,000명 정도 사는데 해마다 무려 350명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유는 무지 빈곤으로 인해 아이들이 죽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살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알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처럼 출산도 각 사회의 경제 상황, 국가적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전 정도, 사회의 여성이 처한 삶의 조건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봉사와 국제원조에 앞서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의료도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을 갖고
인간의 질병과 건강, 의료 체계 및 치유에 관한 진정한 이해 위해서는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또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낮은 질병이 소외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파트너스는 헬스의 노력을 통해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현재 인력과 환경을 이용하면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상입니다.